네, 그럼 회의는 전 한일장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양희 위원님께서 오늘 좌장으로서 전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전체 회의 좌장을 맡은 인권위원회 위원 김양희입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시대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과 또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원호 교수님이십니다. 토론해 주실 분으로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영 교수님이십니다. 또 토론해 주실 분으로 경기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의 김대인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와 이어서 네 분의 토론 후에 종합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시고 방청객의 의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이제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컨트롤러로 화면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정원호 교수님께서 오늘 포럼 주제인 기본사회시대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정원호 교수입니다. 먼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사회시대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과제와 방향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시대 정부의 기본사회정책 이전에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전북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기본사회정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사회시대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장은 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이 해왔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관련 쟁점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권 보호가 필요한 공간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 지역에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 주민생활과 좀 더 밀착된 수준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됨에 따라서 인권의 지역화 또 지역의 인권화 이런 바람이 10여 년 전부터 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운동이 한동안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인권의 중요성, 지방정부의 인권이라는 의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채택된 걸로 2013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실생활에서의 인권은 지방정부 주도해야 되고 인권의 지역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인권의 제도화 전북 현황을 좀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좀 조사해 봤는데요. 한국 사회의 인권 제도화는 사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인권 선진국으로 본격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제도의 출발점을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경남 진주시부터
인권 기본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된 걸로 그리고 한 3년 후 2009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상남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전북이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걸로 현재는 한동안 곧 모든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다 제정하리라 생각했는데 2010 몇 년절 15년을 전후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인권의 정치화 이런 게 이제 전개되면서 그래서 현재 아마 전국 지자체 한 52% 정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북은 인권조례 제정이 빨랐지만 조례 제정 후에 한 5년 동안 실제적인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아마 그동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이제 뭐 다 됐어 이런 좀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후속 조치가 없다가 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리고 7월에 그 도의 인권 행정 전담팀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2016년에 조례 전부 개정 그리고 18년 조례 개정 이렇게 하면서 도민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가 도지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등등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들어오면 이제 인권팀이 인권 담당관실로 확대 개편돼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체제로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2017년에 한 개 팀에서 출발했다가 2015년에요. 2017년에 그 과 단위 세 팀 체제로 확대 개편됐죠. 과 단위 조직은 서울, 광주, 이어서 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항상 3등 정도를 하는데요. 오늘 그 와서 보니까 전북이 2024년에 인권 대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인권 선진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2017년을 전후해서 인권 센터가 설치되고 인권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인권 지킴이 대한 활동이 활성화되고 등등의 발전을 이루어가는데요. 사실 인권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 구제, 인권 상담, 교육, 홍보 등등의 활동이 전개된 거 아닌가 그런 실적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전북이 인권 선진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례 제정도 규범화도 빨리 했고 또 인권 담당 부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 그 인권 정책을 구현하는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빨랐고 또 많은 선진 도시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전체를 평가할 때 이런 주민이 체감하는 권리 구제, 주민이 체감하는 권리 확대 이는 성공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마다 인권의식 실태 조사를 하는데 여전히 2011년부터 2016년, 2019년 5년 단위 조사에서 대체로 국민이 생각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지위로부터 또는 사회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또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빈곤층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지금 우리가 소위 이 부분은 사회권의 영역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자유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국가폭력이나 국가로부터 어떤 저해당하는 침해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시영 그 박사 논문을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 해소
정책 이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과제가 많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전복권 장애인 인권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기본사회가 이런 지점에서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사회정책의 가장 그 방향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 정부의 시대정신을 국민 행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 표는 이제 저 대통령 정책 특보이기도 한 그 이한조 이사장님 많이 발표하는 자료를 제가 따온 건데요. 우리가 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 박정희 정부였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정착이었다면 이때 인권은 이제 자유권적인 인권의 측면이 강하죠. 국민 행복 시대, 행복 시대는 바로 드디어 우리는 사회권의 적인 인권을 열어 제끼고 이 지점으로 나가야 된다가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 정부는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대 국정 목표를 하나 되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핵심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그리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기본 사회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국익 중심 외교안보인데 정책,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으로 구분하면 가운데 있는 핵심 경제, 균형 성장, 기본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 경제와 균형 성장은 핵심 경제는 그 경제 정책이라면 균형 성장은 일종의 사회 정책이 결합돼야 가능한 건데 이 균형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지금 핵심 경제와 균형 성장을 진짜 성장이라고 하고 그 진짜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다. 이렇게 이제 두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5대 국정 목표에 관련돼서 이 표는 사실은 뭐 작년에 2025년 8월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5대 국정목표를에 따라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 사회에 37개 과제를 배치하고 여기에 따른 173개의 실천 과제 관련해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한 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도록 하고요. 왜 기본 사회인가가 아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나온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불평등 심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이 네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GDP 그 0.9%로 떨어지는 지점은 우리가 2024년 12월 달에 내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경제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 시기를 경과하면서 이제 이런 표가 나타났죠.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올해 경제 성장은 이거 표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진짜 성장에 무척 노력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대통령께서 기본 사회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기본사회 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그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출생률이 전화되고 있고 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그리고 국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자 도생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약을 버텨냈다면 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충을 통해서 또 적응을 해왔고 지금 2030년 어쩌면 추락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 AI와 에너지라는 두 개의 새로운 미래성장 고속도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반전시키고 구조화된 불평등 극복을 하는 대도약 수준의 구조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진짜 성장, 한편으로는 기본사회다.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는 두 축으로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한국 사회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성장 잠재력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또 이 성장이 전 국민을 위한 성장이 되는 진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 핵심 성장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실패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실패가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고 이 기본사회가 다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래서 진짜 성장을 하고 진짜 성장이 다시 기본사회를 위한 재정 기반이 확대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구조가 이 정부의 정책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진짜 성장에 몰입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작년 후반기부터는 기본사회를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기본사회를 한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인데요. 기본사회가 뭡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최근에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사회 비전을 만든 팀에서 이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본사회 TF에서 만든 표인데요. 기본사회라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헌법 10조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10조를 그냥 조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2024년에 기본권이 무너지거나 혹은 무너질 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 각 영역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사회도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 헌법 10조뿐만 아니라 헌법 10조 이외에 11조, 12조, 20몇 조까지 자유권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31조부터 교육권, 32조 노동권, 34조 사회보장권, 생존권 등등 사회권들이 30조부터 나오죠. 그런 기본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기본사회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핵심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참여민주주의, 두 번째는 생애주기 소득보장, 세 번째가 보편적 기본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연대경제. 이 4가지 기본적인 제도를 통해서 기본사회 정책으로 간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오늘의 지방정부, 지방인권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책은 기본사회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만 달성할 수 없다.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로 가야 되고 지역주도로 가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연대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핵심 제도, 생애주기 소득보장, 기본 서비스, 민주주의 심화,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 뭐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생애주기 소득 보장에서 뭐 여러 가지 소득 안전망 강화라든지 생애주기 소득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뭐 당연히 어떤 정부도 이야기하는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기본사회정책에서 특히 지방 정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특징적인 제도는 이 지역 특성별 소득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정부가 기본사회 정책을 다시 관심을 두면서 시범 사업을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을 10개로부터 시작해서 15개 지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죠. 이게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득 지원과 그리고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골목 상권 활력 제고를 통한 어떤 권리 확보 뭐 이런 측면이 중요한 영역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실 기본사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기본 서비스 확대인 것 같습니다. 기본 서비스 확대는 지금 여기 한 8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지역 공공 예방 중심의 의료 부분, 그리고 돌봄, 통합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주거에서 쾌적한 통합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이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주택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 즉 재난 안전, 일상 안전, 일터 안정 등등 제가 25분 시간을 주셔서 좀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서 기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일자 노동 부분의 기본 서비스. 특히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 금지, 차별 처우 금지,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그다음에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심미 있는 일터, 합질이 없는 일터 종성 이런 등등은 우리가 그 인권의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영역. 한편으로는 사회 정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권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로서 교통, 통신 서비스 등등이 지금 이 표에 샤프에서 뭐 수치들이 있는데 이게 다 국정과제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민주주의 심화에서 참여 직접 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참 지난 정부 시절에 행정화됐는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소통의 플랫폼을 설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또 매우 중요한 자치법을 강화하고 부분, 그리고 시민교육 강화에는 인권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들이 기본사회 분야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매우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본사회를 위해서는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국정과제 중에 들어가 있고요. 1년 정도 미루어졌다가 올해 3월부터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됐고 지금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김정훈 선생은 기본사회위원회 중요한 정책기획분과위원장으로 알고 계신데 좀 오늘 정책들을 좀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기본사회 분야 국정과제인데요.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기본사회위원회법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법 통과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도 아직 법 통과는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아마 본회의 계류가 안 되는 상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회연대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연대 경제 조직 성장을 지원하는 것 등이 기본사회 분야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장, 균형 성장, 기본 사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회는 재원이 들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국가 투자를 통해서 기본 사회를 좀 정책을 하고 기본 사회가 다시 혁신 성장, 균형 성장과 혁신 성장이 연결되는 뭐 그런 진짜 성장이 되려면 그런 관계에 있다.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도 다시 깨워야 되고 그 성장이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균형 성장이어야 되고 그 균형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실패가 자유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사회 정치의 기본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의 비전은 그 인권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의 삶으로 확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될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방향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편성, 실질성, 예방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설정해 볼 수 있고 과제는 제가 다음에 한 5가지 정도로 좀 제시해 봤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 포럼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기본사회 가치를 반영한 인권정책은 기존의 어떤 시혜적 복지 관점을 탈피해서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로 재정의하는 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편성의 측면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을 위해서는 특정 취약계층 중심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 체계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 보편성. 그리고 실질성을 위해서는 경제와 인권의 선순환이 되는 진짜 성장의 성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행정의 매개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권리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예방적인 인권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 혐오 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5가지 영역에서 주요 정책 과제를 좀 제시해 봤습니다. 기본사회 정책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이고 한편으로는 인권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편적 인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노동인권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기본소득 모델이 지금 실험되고 있는데 노후층 기본소득 또는 청년 3년 소득 등 지역별 또는 세대별 특성에 맞는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자 좀 도입 확대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제를 좀 가져가야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인권 차원에서 좀 평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우리 지자체 차원의 표준 계약서 도보급이라든지 상담 지원책의 구축이라든지 등등의 방향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로서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중요한 서비스 영역, 기본사회 서비스 영역으로서 통합돌봄이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지역사회 의무로 규정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내실화하도록 챙겨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 돌봄 노동자 인권 보호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의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고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두 양적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건강권 보장입니다. 건강권 보장을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측면에서 공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의료원 강화, 필수 의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핍에 대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마음건강, 이 부분을 보편적 권리로 설정하고 자살 예방, 심리 상담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과제가 건강권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 같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및 기후 인권 선도 분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에너지 인권 보장 두 부분입니다. 디지털 접근권, 인권 범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 정책, 에너지 이용해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정책 수립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 기본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기본 참여, 국민 주권 행사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기본 참여권, 그리고 기본 교통 이동으로부터 자유, 기본 통신, 인터넷 연결의 자유, AI 기본 사회의 준비, 그리고 기본 금융, 신용 출발선의 평등, 그리고 기본 주거, 최저 주거 기준 보호, 기본 문화, 레저 생활과 휴식 문제 이런 등등을 주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기본권으로 정립하고 이 기본권이 실제로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인권 꾸러미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 중요한 정책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 안전이지만 인권의 측면을 보면 안전 기본권, 참여 기본권, 이동 기본권, 통신 기본권, 금융 기본권, 주거 기본권, 문화 기본권의 차원에서 인권의 항목을 나열하고 챙겨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한 과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방정부 인권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침해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므로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 실현을 위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연대를 이끌어내기 쉽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 인권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권은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파워먼트, 인권 의식을 자력화시키는 것은 풀뿌리에서 체험한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인권 옹호자 포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인권 정책이 그동안 조례 제정, 규범과 제도 정비 단계를 해서 발전해왔다면 이 단계를 넘어서서 주민이 체감하는 권리 구현, 특히 사회권의 확장을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사회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였다면 지방정부 인권 정책은 기본사회의 토대이자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주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는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지난 성과 그리고 한계를 진단하고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 속에서 인권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을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 보편적 권리로 확장하고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자료집에 교수님께서 더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토론자로 전북대학교 김윤영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영입니다. 그 전북에서 이렇게 기본사회 인권 또 그 지금 기본사회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이 중요한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정원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잘해주셨고 특별히 뭐 반대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냥 보완 논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이 우리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헌법에서는 이게 기본권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법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있고 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5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건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36조 3항에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권, 기본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하고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사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체화는 중앙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체감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정원호 교수님께서 기본사회 개념을 보시면 밑에 헌법이 있고,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적 측면이 있고, 이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실행하는 주체가 그 지역 정책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식표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사회 비전이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주도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의 인권 정책이라 하면 그냥 인권 구제라던가 그 조례 제정이라던가 센터 설치라던가 영향 평가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추상적 가치를 실질적인 이제 정책 가치고 저희가 이제 기본사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이제 공무원 중앙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도대체 기본사회가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아까 이제 영역을 굉장히 기존의 사회보장 영역을 다 포괄하면서 에너지, 주거, 뭐 AI 이런 부분까지 최근에 어떤 그 실성 있는 주제까지 담았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사회는 기본권에 입각해 있고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돌봄 기본법 같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돌봄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 같은 것도 금융 기본권,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 또 디지털 기본권, 디지털 접근 기본권, 그리고 기본 교통 보장 체계 이런 것들 이게 삶의 기본 영역에 맞춰서 권리와 매칭시키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 보장, 통합 돌봄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정책의 실행하는 주체가 사실 이제 중앙 정부가 지금 많이 개입하고 있지만 이 지방 정부에서 많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봄이
그 가족 내부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그 고령화 뭐 1인 가구도 있지만 고립, 은둔, 또 저출생 이런 자체가 사실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정책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 이제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 기본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이제 2013년도에 2015년도군요. 개정 사회보장 기본권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 정책들을 조금 넘어서는 영역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본, 사회적 연대, 사회적 경제 연대법이라던가 그리고 금융이라던가 그리고 통신이라던가 그리고 교통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AI 사용 이런 부분들 AI 전환 시대의 디지털 접근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했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북 제가 보니까 여기 전북에서 지금 직장이 전북에 있어서 이제 전북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지금까지 최소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가 사회보장 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집행하고 실천하는데 사실 이 전국적인 거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담당자로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뭐 공무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더 고생을 하셨는데 뭐 제주는 고민 없고 뭐 한다고 제가 또 전북을 어쨌든 전북에서 근무하는 그 서생으로서 가서 이제 전북이 이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사회도 이 전북 지역에 거는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정부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북은 어떻게 보면 그 6개 시 8개 군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맞습니까? 6개 시 8개 군 맞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지역이라든가 전주 지역 같은 도시 지역도 있고 도농 복합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네, 이런 지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국에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모델이라던가 농촌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기본사회 정책으로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AI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만금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법에 입각해서 이제 새만금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뭐 스마트 산단부터 시작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9조 1천억 정도 새만금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AI 위원회에서 그 전북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그리고 이제 AX 전환을 통한 이제 AI 산업들이 이제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만금과 이 전북 지역의 AX 전환의 또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또 이런 그 산업이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또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격차 문제도 꽤 있죠. 사실은 전북에서 도농 복합 지역도 있고 부안이나 또 뭐 이런 또 그 상대적으로 좀 도시 지역에서 외곽에 있는 이런 지역들 약간 좀 우리가 지역적인 격차 아까 뭐 장애인, 아동, 우리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적인 격차에 따른 조금의 그 아쉬운 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전북 도 내에서는 어떻게 보완하면서 기본사회 정책들을 지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 토론 보완으로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공간은 이제 중앙 정부보다는 도시 지역보다는 이 지역 사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AI, AX 전환에서 지역 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 AI 산업들의 투자나 그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역 그리고 지역 소멸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보다 이 지역 사회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북 지역은 그동안 사회보장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도 굉장히 그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그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연대 같은 경우에도 전북 지역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통합 돌봄에 이야기할 때도 전북 지역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때 전북 지역은 보트업 방식이다. 정말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영리 기관의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고, 그 도하고 협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트업 방식이고, 뭐 사실 이제 잘 되는 다른 지역들은 그 정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북 지역은 또 보트업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 사회 그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축으로 있는데, 이런 것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주민이 체감하는 이런 지역 사회 그 이상향을 좀 그려 나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요. 그래서 기본 사회와 이 생활 인권의 정책의 어떤 선도 지역으로서 또 자리매김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쨌든 시간도 제약이 있으니까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지방 정부의 인권 정책은 차별 구제나 선언적 뭐 인권 담론 이런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인권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주셨고, 근데 그런 주장들이 지방 정부에서 이제 최전선이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기본 사회의 실험실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원위원께서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지역 기반 기본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원입니다. 사실 우리 정원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유영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이미 다 제가 얘기할 상당 부분을 다 말씀하셔서 이거 어떻게 내시면 이제 걱정이 계속 더 커졌는데요. 제가 지금 그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지금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전략기획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원호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정책들 이제 소개를 이제 뭐 아까 전에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뭐가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지금 없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기본 사회가 처음 이제 얘기 나온 게 제 기억에 아마 2022년인가요? 2021년, 22년 그때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요 안이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들, 그리고 2022년도에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 하고 계실 때 그 의회 연설에서 이 기본사회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사실 이제 지금 이한주 그 대통령 그 정책특보이신 이한주 정책특보님이 기본사회의 어떤 이론적 측면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처음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인권 혹은 이제 우리가 헌법적 어떤 인권의 형태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기본권 내에서도 또 주요한 어떤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사회권 혹은 사회 경제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한주 정책특보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번 정부는 좀 인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인권과 기본권 이 부분이 좀 더 실현이 구체적으로 되는 어떤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인권과 기본 사회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일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김영 교수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실에 어떤 우리가 인권 혹은 이제 기본권 형태로 헌법에 저희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추상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서 이제 구현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 사회의 어떤 정책 모양새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공감을 전적으로 이제 격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헌법 10조에 있는 어떤 뭐죠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4조에서 그다음에 36조에 이르는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권의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3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기본권 이외에도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인권 혹은 사회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딱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도 변하고 사회가 변한 만큼 같은 어떤 인권의 어떤 영역 혹은 우리가 분류로 따졌던 어떤 예를 들면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뭐 청구권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영역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권 기존에 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디지털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이라는 부분은 모두가 사실은 권리로서 접근권이나 아니면 활용권을 가져야 되는 그 권리로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처럼 이제 사회가 변할수록 계속 이런 어떤 사회권의 영역 혹은 이제 기본권의 영역 심지어 이제 인권에서의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과거에는 좀 소극적 권리의 어떤 보장 내지 이제 방어 이쪽이었다면 우리 기본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인권 기본권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국민들의 어떤 삶에 조금 더 다가가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좀 논의가 많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이제 구성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사실 저희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 37조 1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좀 바라보자.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한 위기 가정 어떤 아동 청소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통합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직장에서의 어떤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지켜놔야 될 어떤 권리 영역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좀 적극적인 좀 저희가 인권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실 이제 대통령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리스라는 표현을 쓰세요. 보통 기존에 저희 복지국가 논의에서 이제 안전망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대통령님은 이제 안전망이라는 말을 가끔 이제 쓰시긴 하지만 주로 쓰시는 말이 이제 안전 매트리스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안전망은 기존의 그 사회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저희가 복지 체계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해온 또 인권의 차원이든 기본권의 차원에서 발전해온 경과를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일상적 정상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자본과 뭐 노동자 혹은 이제 임노동 관계에서 이렇게 쭉 직장 생활 쭉 하다가 뭐 단절이 되거나 아니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뚝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뚝 떨어지는 걸 사회 안전망이 막아서 더 이상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겠다. 이런 어떤 측면이 이제 사회 안전망의 개념이 조금 더 가깝다면
사회 안전 매트리스라는 측면은 아예 이 밑에 토대 자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선별적이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측면. 물론 이 부분으로 이제 보충적 원리를 현실에서는 어쨌든 적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 본래 추구하는 부분은 어쨌든 누구나 다 그 부분 이제 지켜준다는 보편성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깔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높은 이 이상은 어쨌든 뭐 그 밑은 없죠. 아예 매트리스가 그 밑이니까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최소한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만든 사회를 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어떤 저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더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 매트리스, 안전 어떤 그 층 이거를 두툼하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본 사회가 갖는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정은호 교수님께서 기본 사회의 어떤 개념과 어떤 방향을 너무 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기본 사회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이제 해줌으로써 그 모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되는데 그럼 도대체 기본적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뭐 그 사회의 어떤 발전 단계나 성숙도 등등 혹은 사회적 합의 영역에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빈곤이라는 것. 우리 사회가 한 이 정도 지금 뭐 한 3만 4만 불 정도 수준일 때 이거는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최소한 어떤 기초 생계 혹은 기초적 어떤 경제 영역을 이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정치 영역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걸 좀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인권에서 얘기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경쟁을 뭐 자유롭게 하고 또 인종이 이런 차별을 하지 않고 등등 형식적인 어떤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삶의 어떤 보장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삶을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이 지향성을 우리가 본다면 그 선에서는 이런 빈곤에서 탈피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역까지 사실은 포함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삶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수준, 적정 수준은 뭐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역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사실은 근거는 바로 이제 지역성이다. 아까 전에 그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공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장소성을 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장소성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기본권에서 이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혹은 이제 사유권 등등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는 나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욕구가 사실은 공통적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의 보편적 욕구가 사실 반영돼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권의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바로 지역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바로 이 지역성이라는 어떤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사실 기본 사회의 실현이 인권의 어떤 보장 혹은 이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실 내용과 방식은 사실은 이 지역 단위의 어떤 특성을 저희는 중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개개인으로서 좋은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다른 부분은 뭐 워낙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인권 접근에서 저희 연구원에도 이제 인권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제 막 발표를 해주세요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좀 고민 중에 있고 막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인권 문제 이제 치매 특히 치매 영역은 사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전적인 영역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차별이나 혹은 인권의 영역에 사실은 넘어갈 수 그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이제 막아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 사회는 예방적 어떤 그 인권 침해 혹은 인권 차별 이런 문제의 예방적 어떤 기능들을 순기능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 사회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할 기본 사회 좀 방향이나 정책에도 지역의 어떤 기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모 사업들에서 지역에 이제 내려오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지역에서 모범 사례, 모델을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에 어쨌든 고려해서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의견을 발현하고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연대 영역들이 좀 더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 영역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신뢰 부분이 좀 강화되고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와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바로 인권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 전체가 이제 대응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 사회는 역시 그 측면에서도 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 기본권의 혹은 인권의 그 안에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기본 사회는 이 영역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변하는 어떤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인권의 영역이나 기본권의 실질적인 어떤 영역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는데 상당히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제가 요청에 뭐 자료에 썼습니다만 먼저 사실 이제 기본사회 조례 제정이 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역 기본사회위원회도 이제 설치를 광역 단위에서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기본 사회라는 영역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 사회 인지의 산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본 사회의 어떤 정책들이고 예산이 편성되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그게 인권과 어떤 영역 속에서 실제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사회 인지예산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경기도에서 이제 하다 보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31개 시군이 있는데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각 시군별로. 뭐 하면 또 센터 만들어주고 뭐 하면 센터 만들어서 사람은 없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자꾸 이제 이게 사람들이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명이서 하던 일을 5명 하는데 2개의 센터 나눠서 한다. 지금 2.5명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좀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러죠?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간접 비용 너무 많이 좀 소요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뭐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저도 이제 기본사회 센터 막 하면 또 걱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또 더 오히려 힘들어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센터 간의 연계성을 좀 높여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 특히 복잡한 어떤 인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기본권 보장이 좀 더 복합적인 어떤 이런 정책 추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보면 센터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축소하면서도 그 내용을 더 풍성하고 실질적인 어떤 이 보장성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기본 사회를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자료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 논의 시간에 좀 더 풍성하게 서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의 김대인 팀장님께서 인권정책 제도화를 넘어 생활 속 인권 행정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대인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나 인권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일선 현장의 행정을 하다 보면 인권 민주과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행정이 인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겪어보는 경험을 가지고 현장의 인권 행정이 얼마나 한계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인권도 전 문외한인데다가 기본사회도 잘 모르는데 오늘 오게 됐는데요. 예, 일단은 정원호 교수님이나 앞에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던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제가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할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참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실행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원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인권을 단순히 보호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될 보편적 삶의 조건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과 인권 정책의 결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인권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를 세우는 등 제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피부에 와닿는 인권의 변화를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아직도 그걸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양쪽으로는 많이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 속에 깊숙이 정책의 혜택이 느껴지는 것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요. 질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한번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사회 시대의 지방정부 인권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기본사회 정책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주민의 실질적 인권 보장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양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주민한테 다가가는 인권의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복지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정책이 기본사회 정책과 결합해서 진정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이나 재화를 나눠주는 복지 행정의 틀을 좀 깨고 인권 행정만의 독자적인 관점과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료 토론문에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시청에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몇 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몇 대만 어디 몇 대만 설치했는가만 확인을 하고 설치가 다 됐으면 끝입니다. 근데 실제 그 로비 쪽에 설치를 했었는데 수요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장소를 옮겼었습니다. 안내소 옆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장소 옮기고 그다음에 벽에 안내문을 좀 붙이고 몇 가지 밖에 또 있다는 안내문을 좀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몇 가지를 변화 줬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행정의 한계죠. 행정에 정말 깊숙하고 세심하게 행정을 하나 하더라도 인권의 관점에서 들어가서 하지 못하고 일단 개수 채우고 양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한계를 좀 느껴서요.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두 번째는 뭐 발제하신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지방 정부가 가진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인권 보장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 침해의 유발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거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행정이 인권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 속에서는 또 인권 침해를 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또 주체가 될 수가 있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인권 기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 정부에 보면. 근데 인권 기구가 어쩔 때는 인권 행정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확한 행정의 감시자가 또 돼서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만 제정이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좀 미비하죠. 그래서 인권기본법이 좀 제정이 돼서 지방 정부에서 조례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적 규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등 지방 정부가 인권의 그야말로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거에 몇 가지 고민이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이제 선임연구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뉴스에 나오면 사후 대응을 하죠. 저희는 행정은 거의 대부분 사후 대응을 하는데 이제 제가 토론문에도 써놨지만 뭐 그 부분 길게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 되면 온열 질환이 일어나는데 해마다 죽는 사람이 생기고 해마다 언론에 나오고 나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농업의 계절 이주 노동자 숙소 건설 부분은 제가 이제 토론문에 써놨으니 그건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강제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현장의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좀 모를 텐데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작년에 7월달에 주었죠.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줬는데 그게 이제 차등 지급이 됐었죠. 대상별로 뭐 3개로 나눠서 뭐 일반 시민,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렇게 했었는데 광주광역시 그 경제창업국이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아마 복지 쪽이 아니고 경제창업국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광주은행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죠.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소유자 중심으로 색깔을 다 다르게 했죠. 다른 데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다른 데는 조금씩 이제 변경을 했지만 그래서 자기 열심히 했었고 그게 결제 과정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담당했던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비 쿠폰을 이렇게 나누는 담당자들이 단톡방이 있었나 봅니다. 중앙 그 정부하고 연결되는 그 단톡방에서도 올리고 이랬는데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급을 시작하자마자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났는지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알 텐데요. 뭐 공개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시장님이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주광역시 공무원 그리고 5개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날밤을 새면서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그 자치구청의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사고는 시공무원이시고 수습은 이렇게 구청 공무원이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냈었거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권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인권을 행정에서 하는 공무원의 수준이 아직까지 이런 정도구나. 그러니까 인권이 실제로 행정을 한 모든 분야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항상 고민을 할 때 그거 있죠. 그 저희 아마 광주도 있으니까 아마 전북도 있을 것 같은데 결제 서류에 보면 앞에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에 인권에 관련된 부분 뭐 몇 가지 체크하게 돼 있지 않나요? 광주는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광주에서만 공무원을 해봐서 근데 이 체크하는 거하고 실제로 검토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이 인권이고 그냥 행정하는 건 행정하는 거 이렇게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권창업국이나 광주은행 그 담당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뭔가 좀 더 그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인권에 반대되는 것을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인권을 전담하는 하나의 부서나 팀은 대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는 이게 인권 행정이 끝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방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인권의 가치가 체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형식적으로 제도화 단계를 제도화는 많이 됐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좀 뛰어넘어서 주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밀착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인권 행정으로 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기본사회 정책에 맞춰서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인권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좋은 이야기해줄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현장감 있는 목소리,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께서는 지방정부 인권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실천적이고 현장감 있는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보면 지방정부 인권정책이 지난 15년간의 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주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인권 문제의 상당 부분이 빈곤, 주거, 돌봄, 의료, 고통, 에너지, 디지털 접근성 이런 생활 영역과 관련된 또 직결되어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 인권정책도 자유권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권, 생활권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다 마치셨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인권 옹호자분들과 도민 여러분 질문을 받고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답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김한이라고 합니다. 기본사회 시대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의 그 내용 중에 좀뭐 질의 겸 의견인데 주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노동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민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라든가 계절노동자 문제라든가 유학생 문제라든가 곳곳에 이제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주요한 인권 침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주민 뉴스가 주로 보도되는데 기본사회의 지방정부 인권정책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은 이제 체류에서 정주형으로 지금 인구정책으로 이민정책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기본사회 인권정책이 좀 녹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제 의견 겸 질의 드립니다. 네, 우리 정원호 교수님이나 김윤영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까? 네, 뭐 토론하신 분들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더 붙일 내용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플로어 토론에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기본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왜 이주민은 빠졌나 중요한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전체 기조 발제를 하면서 기본사회 정책을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에서 국정과제의 123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더 세세한 내용들이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아까 37조에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37조인데요. 나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지만 구현되는 것은 현장에서 지방정부,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본권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어지고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는 것, 이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셨던 이주민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또 지금 어떻게 어쩌면 저출생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그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생산을 담당하는 매우 다양한 그 외국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거든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반영해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주민 정책도 지적은 정말 타당하고요. 그 초반에도 국정과제에 나왔을 때 이주민 270만 명인데 왜 따로 국정과제 정책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지역 균형 그리고 지역 소멸 정책에 초점을 맞춰줬고 초반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 우리 또 국과장님 계시니까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류에서 정주는 굉장히 적절한 정책이고 지금 이제 인구 정책 자체가 지역의 AI 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서 우리 사실 저희 전북대 나온 우리 학생들도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새만금에서 그 현대자동차나 AI, AX 산업을 통해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주함으로써 그리고 사실 출산율 자체는 저희가 서울보다 0.4 정도 높습니다. 전북이. 다만 이제 수도권으로 이주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하면서 이주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AX 전환, AI 산업, 새만금 그 산업 정책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정책. 그래서 정주 여건이라고 이거는 국정 과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민 정책은 저희가 국정 과제나 이런 데서 뚜렷하게 다루지 못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정훈 박사님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의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검토를 해 들어갈 텐데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기본사회 정책관에서 그러니까 다뤄야 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영역들을 일단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게 점차 이제 확장해서 논의를 할 때 이주민 문제도 이제 반드시 좀 다뤄야 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것과 또 이제 지역 단위에서 바라보는 게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본적인 얼개나 아니면 인프라적 요소나 아니면 동질성을 갖는 영역에 조금 더 포커싱 맞추고 중점을 이제 두고 있다면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어떤 양태 모델이나 아니면 뭐 정책들을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형태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제 중앙 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제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 그 기본사회 기본법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사회 기본법이 곧 뭐 통과를 아마 올해 내는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각 시도의 그 기본사회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광역 간에 충분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일관된 어떤 형태를 이제 취해 나갈 텐데 그때 아마 말씀해 주신 어떤 이주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그 현재 공통되는 어떤 요구 혹은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 거기서 중앙정부에 또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 오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아마 고려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보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인권 포럼에 왔더니 정말 인간 감수성 있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주민 지금 시범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계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결함일지 한계일지 심각하게 검토할 지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이 선생님 다음 세션이 이주민 세션이거든요. 거기에 꼭 참여하셔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기존에 인권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 포럼에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기본사회 시대의 인권 정책은 어떻게 변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기존의 인권 정책하고 기본사회 시대의 인권 정책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 포럼에 한번 참여를 했더니 기본사회 시대에 인권 정책이 이렇게 변한다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인권 전문가가 아닌데 뭐 어쨌든 인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 역할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전 자유권 분야보다도 사회권 분야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북이 인권 대상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인권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권상을 받은 거는 노숙인 지원법 제정운동을 제가 주도했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유권적인 요소가 아니고 사회권적인 요소, 생존권, 노숙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법이 없으니까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본질적으로 인권 정책이 뭐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우리 인권이 상징적인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행정이 계속 다루도록 할 것인가, 제도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인권의 침해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인권 침해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활동 위주였다면 사실 사회권은 매우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은 공권력이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보장되는 권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보장되지 않는. 자유권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니까 공권력이 침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권은 공권력이 뭔가 지원을 해주고 찾아서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권의 보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뭐 그런 보다는 어쨌든 생존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세심한 분야에 대해서 공권력이 공공이 뭔가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사회권이라는 것이 제도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미묘한 아까 우리 또 토론자께서 말씀했지만 인권의 영역 감수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법이 있고 지방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회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매우 많은 과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우리가 계속 만들고 사례들을 만들고 또 요구하고 하는 지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한마디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글쎄 좀 토론권이 아닐까 그런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기존 인권 정책이라 하면 어쨌든 그 권리 침해 구제라든가 차별 방지 이런 사후적 대응적인 측면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핵심 내용도 뭐 인권 교육이라든가 인권 침해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어쨌든 정책 대상도 취약계층, 차별 피해자, 선언적이고 규범적이었다면 지금 기본 사회 시대 지방 정부는 차별 방지나 권리 규제를 넘어서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고 이걸 예방적이고 보장적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인권 침해 구제나 영향 평가를 넘어서서 돌봄, 주거, 에너지, 생활권 보장하는 이 사회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권과 생활 인권 중심이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고 정책 성격도 실천적이고 좀 생활 밀착형이다. 이렇게 조금 예방적이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국민의 기본권적 관점으로 좀 확대하면서 가는, 이게 이제 기본사회 시대 지방정부 인권 정책이 아닐까. 제가 이제 너무 대비를 시켰지만 이해를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조금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아까 좀 전에 김대인 그 팀장님께서 아주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 행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을 이제 위해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뭐 어쨌든 그 뭔가는 이제 물적인 부분을 하는데, 실제 이게 돌아가는 어떤 영역에서 그 행정, 인권 행정의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혹은 그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제 기본사회 정책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 원리일 수도 있고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작동하는 어떤 실제 제도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는 게 기본사회의 어떤 영역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생애 지역 소득 보장, 그 다음에 보편적 기본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제도들, 이렇게 아까 전에 정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각각의 영역의 기준선, 적정선이 얼마냐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돌봄을 했을 때 돌봄은 어느 정도까지를 적정선으로 놔야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건 기본적인 삶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 논의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될 때 이 부분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기준선을 제시한다는 거는 누구나 이 정도의 수준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영역이고요. 아까 좀 뭐 예를 이제 아까 김대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권이다. 그러면 이동권에 있을 때 누구나 이 정도의 수준은 받아야 된다. 그거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아동이든 이 정도의 수준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 기준선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사회에서 제시를 하고, 그 기준선을 그러니까 충족시키는 보장하는 형태의 부분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점에서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특성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적용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기준점을 이제 제시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보다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션이 또 50분부터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제안들은 이제 가능하면 서로 공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와 논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인권 옹호자분들, 옹호자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